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어차피 복잡한 얘기 한 번 더 꼬아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꼬나요? 네, 네. 여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건데요.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매장들한테 도매상이 말이야 갑질하는 와가지고 거죠.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도 되게 궁금해서입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범주를 바꾼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시차가 있을 겁니다. 미국보다 한 1, 2년은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평생. 자, 그렇다면 가격 변수 중에 가장 민감한 건 환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2에서 4로 타겟팅이 바뀌고 그럼 상당히 레벨이 높은 수준에서 물가가 형성된다면 양 국가 간의 물가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율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달러가 약하잖아요. 그럼 이 약한 심리가 오히려 강한 심리가 훨씬 더 버티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와 결부되면 달러는 계속 강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정말 어렵게 하시네요. 쉽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답을 못 하겠네. 사람입니다. 달러가 네. 계속 강할까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콘 계시면 안 나오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 부부장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갖고 아, 네.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이게 바꾸는 말을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너럴리 억셉티드가 된다라는 거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공조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특정 국가의 물가가 특정 국가가 그렇죠. 굉장히 강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가가 결국에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돼요. 그쵸.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환율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금리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성장이 둔화되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잠깐 바라보면 미국 경제의 사이클이 과연 어떤가? 저는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를 많이 예,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화 긴축을 하는 것도 팩트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 긴축도 하고 있어요. 이게 재정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결국에는 여태까지 쌓여 있었던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건 뭐냐면 성장을 일정 수준을 희생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는 모습들 이런 걸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목표라든지 금리가 절대적인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성장의 도령이 지금 결국엔 미국이 금리도 높고 성장도 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조금 내려온 상태, 많이는 안 내려온 상태에서 성장이 만약에 좀 내려가면. 주춤해지게 되면 미국의 성장이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성장의 동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네. 이때는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2005년, 참고로 보시면 2004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그게 2006년도 6월까지 5.25로 올렸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엄청 약했어요. 원달러가 900원까지 내려가요. 다른 데가 엄청 성장했나요? 성장의 동력이 있었던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중반을 봤었던 그때의 기억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첫 번째는 제너럴리 억셉트 되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성장의 축이 어딘가 다른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90년도에는 이머징이가 초토화되고 미국이 혼자 달렸어요. 이게 닷컴 버블이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주저앉고 난 다음에는 성장의 축이 미국에서 이머징으로 넘어갔었죠. 그게 브릭스의 시대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딱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도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이 물가 목표를 만약 전환을 하게 된다면 네.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물가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나라와 같이 공조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곽도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들이 좀 그런 케이스에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은 길게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오늘 발표된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졸츠라고 구인 이직 보고서, 일종의 채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전히 1000만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직자는 몇 명이냐? 구인은 1000만이 넘는데 구직자는 얼마냐? 약 6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2개씩 있어요. 1인당 일자리가 2개씩 있어. 행복하겠죠. 근데 어쨌든 일자리가 2개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무서워서라도 피봇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몇몇 분들이 피봇 얘기하는데 피봇은 머리에서 일단 지우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장을 일정 부분 눌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봉착해 있다, 미국 연준은.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성장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올해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환율이라는 건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상대 대비 성장을 올릴 수 있느냐 누를 수밖에 없느냐를 따져보면 오히려 여력이 좀 적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 경기가.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유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황이 조금 미국보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속 그 통화는, 상대국 통화가 미국 통화보다 강세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오은영 부부장께서 그 과거 우리나라 900원까지 가던 걸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는 함의가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주식시장 참여하면서 뭐 우리나라 중간중간에 크게 상승한 적 있죠. 닷컴 버블 때도 한번 상승했고 2020년도 상승했는데, 그 거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줬던 시즌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2002년부터 2007년 시즌이에요. 예. 그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0~300원 하던 환율이 900원까지 계속해서 강세로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고, 원화 강세.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WTO 체제에 오면서 어마무시한 제조 역량이 올라가면서 중간재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한국. 그래서 수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주식했던 사람들 중에 가치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버려졌던 중후장대, 뭐 석유화학, 그다음 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업종들이 모두 몇 배씩 주가가 올랐어요. 심지어는 뭐 그 제과 이런 업체들도 몇 배씩 주가가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도 그 2020년과 2021년의 흐름들을 보면 언제와 가장 유사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닷컴 버블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버블이 언제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냐면 비트코인에 있었죠. 코인에 있었습니다. 크립토에 버블이 있었어요. 그때는 IT 통신주에 버블이 있었고요. 네. 이번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깨지는 과정까지 거의 비슷해요. 2001년과 2022년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버블이 깨지는 과정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이 부흥을 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개별 종목 단으로는 정말 몇 배짜리 주식들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양이 되게 비슷한데 또 그게 대깔꼬마니처럼 나올 거냐 하는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이 그만큼 성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율의 강세와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은 폭발을 하는데, 과연 환율은 다른 나라들 때문에 조금 강세를 갈 것 같은데 성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 때보다 그냥 어려웠던 시기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그 당시만큼의 성장일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까지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중국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외부의 힘은 이전보다 반감됐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국 경제가 대부분 불안하다고 하는데, 2000년 초반이라면 내수부양일 거고, 그 이후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에 환승한다면 수출 쪽에서의 기대일 텐데, 이 두 개의 축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우리가 무게중심을 주면서 전략을 좀 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요번에 하는 총재 코멘트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 성장과 물가와 금융안정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짜 어렵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 모순되는 건데 이 사이에서 절묘하게 이 틀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면, 구조조정이 일정 수준은 필연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여태까지는 중국의 성장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을 일정 수준 지연한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고성장을 했었을 때는 그 성장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파이가 많으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파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예전만큼 그만큼의 물론 이제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파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때는 구조조정이 필연적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결국엔 필요한 거는 금리가 일정 수준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조금은 유지하겠다라는 코멘트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물가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내수가 성장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자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자산 사이드라든지 이런 사이드에서 내수 성장이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내수 성장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면 어느 국가나 내수나 수출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택이라기보다도 내수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수출 쪽에는 좀 포커스를 두게 될 것 같아요. 수출 쪽에 포커스를 두면은 일방적인 원화 강세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원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 통화하고는 어떻게 키를 맞춰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엔 환율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엔 환율이 뭐 970원, 980원 하던 게 혼자서 갑자기 940원 이렇게 내려가면 원화가 엔화보다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강한 건 떠나서 달러보다 모든 나라 통화가 다 똑같이 강한데 이 보조를 맞추면서 강해지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통화보다도 더 강하면 우리나라 혼자서 수출까지 독박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곽지점장님께서 일정 수준의 이제 환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일정 수준의 환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게 이게 너무 예전과 같은 일방적인 원화 강세를 만들기에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2010년도, 11년도에 고환율 정책이 있었어요. 네. 그럼 환율을 조금은 높게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왜 고환율 정책을?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장과 그러니까 결국엔 내수하고 수출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수로 성장하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많이 걸리게 되죠. 그때 결국에는 핵심은 트리클 다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트리클 다운이라는 건 낙수 효과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잘 벌고 돈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효과로 내수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수출을 통해서 기업들이 탄탄해지는 게 먼저다라는 게 약간은 더 포커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돈을 벌면 이걸로 그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현금만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유명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현금 보유한 거, 그 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보금, 네, 그렇죠. 유보금. 이거 줄여라. 예, 줄여라. 그 투자로 늘려라.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게 이제 그때 이슈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은 수출 쪽을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는 수출 쪽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은 네. 제가 최근에 잠깐 물 건너 다녀왔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브랜드를 못 만들었어요. 훌륭한 중간재를 만들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브랜드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도 좀 부족했고 거기까지는 실력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소위 말하는 유럽산 명품 브랜드는 눈에 띄고 그러지만 뭐 미국산도 종종 있지만 국내산 브랜드는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 진짜 선진국 진입한 상황에서 정말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쵸. 네. 우리 자동차에는 삼성 반도체를 썼어요 라고 자랑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네, 네.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K-팝은 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죠. 훌륭하게 해줘서 그건 브랜드가 되었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사실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댓글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모르는 글자로 쓰여진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쓰여진 맞아요. 외국인들의 댓글이 정말 많죠. 댓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뭐 미국, 맞아요. 중동 뭐 정말로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잘했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23년도에 결국은 반도체 재고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가 핵심이에요. 예, 그 반도체 재고 조정이 좀 빨리 잘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 가서는 뭔가 새로운 기운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경제 관련 1타 강사는 오건영 님이지만 한국 전체 최근에 1타 강사 새로 붐업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찍는 대로 가요. 찍는 대로. 근데 이분이 작년도 연말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많은 통계를 보고 계실 테니까 우리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23년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암울한 흐름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근데 삼성전자가 빨리 재고 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좀 관건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아니, 좀- 주인장이 왜 이렇게 심각해? 그러니까요. 왜냐면 계속 하대해줘요. 지금의 시점이 네. 분수령이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환율 얘기인데요. 아까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출 기업한테는 그게 부담일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10원 뛰기, 20원 뛰기 이런 가격 차별화로 수출을 더하고 못하고 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외환 시장을 딱 봤을 때 결국에는 어디든지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이 사줬다고 쳐요. 거대한 소비를 통해 사준 겁니다. 근데 이 소비가 만약 약화되면 미국의 저축도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엔 미국의 소비가 약화가 되면 사는 사람은 적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매력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 때 훨씬 더 신중하게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걸 보냐면 좋은 제품, 기술에 엣지가 있는 것도 보겠지만 가격도 마찬가지로 바라보겠죠. 그러면 이 작은 소비에 모두가 경쟁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가격에선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의 경쟁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차지하는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예, 맞는데 이게 지금처럼 만약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럴 때는 가격 경쟁력이라도 같이 그것도 붙어줘야 좀- 되는 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분명히 저도 그 변화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지점장님이 말씀 주셨던 각도기라고 부르세요. 네. 지점장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높은 분이 나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도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엔터 관련된 것은 사실 환율에서 약간 빗겨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은 해외 매출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또 환율의 직격탄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호는 가격을 넘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끼지 않아요. 그건 자기에게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동일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내에서? 10만 원? 아니 10만 40만 원에서 40만 20만 원 정도 해요. 물론 이제 그룹에 따라서 뭐 400만 더 원? 비쌀 수도 있고 한데 다 학생들이 봐요. 맞아요. 놀랍죠.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은 영화관도 겨우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 그 환에 의한 그 뭐 엔터 쪽에서의 가격 부담 이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또 산업적으로 하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풀렸는데 중국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꿀 것이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전기전자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근데 그 제조업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한테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간재는 계속 팔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부품 중간재는 계속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년 내내 안드로이드 폰이 역선성장을 했어요.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건 뭐 삼성,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든 폰이잖아요. 계속 떨어졌거든요. 두 자릿수로.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 제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풀렸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핸드폰 교체 수요가 다시 한번 일어나진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산업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바텀업 측면에서 보면 산업적으로. 시점을 좀 당길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또 뭐
환하고 별로 상관없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는 가격을 넘는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환율 다뤘고요, 금리 다뤘고요, 성장 다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 또 마지막으로 짓궂은 질문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지금이 매우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장의 눈높이 아니면 성장의 격차에 따라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금융시장의 반등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수급일 겁니다. 그게 환율 때문에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오건영 부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조금 그 격차가 민감해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러브콜을 받을까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에는 성장의 축이 넘어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무언가 이 사는 사람을 부영책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때는 중국이 이제 가전하향, 기차하향 같은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걸 메워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둔화될 때 누군가 다른 쪽에서 메워주지 않으면 소비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뭔가 메워줄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새로운 축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어디에 존재를 하겠는가?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시아의 어디쯤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컨텐츠 경쟁력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매크로 분석하면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매크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년 나오는 게 뭐 남북 분단으로 인한 저평가, 그리고 이게 자본 유출에 의한 우려, 뭐 이런 게 항상 존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은 작으면서 수출 경쟁력, 뭐 이거 하나인데, 이 샌드위치 얘기는 20년 전부터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만 들으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올해 정말 녹록지 않은 시간은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엣지 있는 그런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경쟁력들은 존재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우리 주인장께서 질문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질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답을 해보면, 한국은 지금 환율에 의해서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은 필요 조건은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상방을 위한 필요 조건 갖춰졌다. 근데 이게 충분 조건까지 있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점은 컨센서스라고 하는 시장의 생각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예. 오늘 너무 거심한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현장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우리가 거시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시장이 움직여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재서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때문인데, 일단 컨센이 하향했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점이에요. 반도체 컨센들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국 화두는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턴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총재님 전화 오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너무 커. 반도체 진짜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상장 기업들 EPS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뒤바꿀 수 있는 거는 얘네밖에 없어요. 사실 엔터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봐야 얼마 안 됩니다. 표도 안 나요. 뭐 화학 같은 건 그냥 그렇고, 조선도 돈은 많이 번다고는 하는데 미래 성장이 없어서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턴하면 외국인들의 시각도 바뀔 거예요. 전체 EPS가 달라질 거니까. 한국에 다행한 건 충분히 시각이 낮아졌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고 조정이 정말로 일부 성공을 하고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그게 가시화되는 그 시점, 보일 것 같아 하는 그 시점에 시장은 한번 그거를 시장에 반영하고 녹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마무리 멘트인데 제가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또 네. 사회를 저하고 앞으로 바꾸셔서
여기 패널로 나오셔야 네. 될 것 아 같아. 그러실까요? 제가 그냥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쭉 종합해 보면 이 두 분의 모든 시계가 빨라야 3분기 말에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렇게 이해했다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상반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반기 괜찮아질 거다에 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코노미스트와 실전 참여자하고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이코노미스트는 4K 또는 8K짜리, 8K짜리 정밀 사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태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파악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동영상이에요. 저희 실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저절로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분석하기 전에 이게 대략 이렇게 가겠는데 하면 하지 않으면 분석 끝내고 행동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그렇게 될 건 맞아요. 그럼 시장은 상반기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아. 예, 그 분석은 맞다. 경기는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건 인정. 그러나 시장은 그렇지 않을 거다. 아 경기와 시장을 좀 분리해서 보시죠. 당연하죠. 시장. 왜냐면 저 같은 사람 언제 좋아지는데? 언제 좋아져? 계속 이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언제 바닥이야? 이게 저희들의 최고 관심이에요. 모두 다 언제 항복했어? 뭐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다 항복한 거 맞아? 항복했어? 이런 오케이 진입. 이게 저희들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모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경기 회복은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행동은 상반기에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죠. 하반기에 못 올라오고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지만 하반기에 올라온다는 게 맞다면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피부적으로 여쭈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망은 하반기가 좋다라고 하면 가격 변수는 상반기에 분수령이 나온다. 근데 그게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건 아까도 보유 편향을 말씀 주셨는데 올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유동성이 없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인 건 맞는데 보유 편향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팔고 갈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랄까 또 다른 저 세상 얘기가 아닐까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 바로 그 얘기고요. 수급이 아예 비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020년 코로나 붕괴 시에 또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2배나 높았어요. 거래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2배를 훨씬 넘었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공백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외국인이 될지 기관이 될지 개인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고. 제가 보기에 이미 시장은 항복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수급 공백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꼬실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좀 한국에 좀 필요한 국면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게 그 빈집털이를 할 수 있는 건 전문 용어지만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를 살 것이냐, 러브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오은영 부부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부를 수 있다. 근데 그 시계가 하반기다. 그래서 상반기는 너무 비어있다에 대한 우려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린 줄 알고 저는 이제 사실 이코노미스트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장기 그다음에 이제 동태적 정태적 저는 이제 박쥐라서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가는 거는 저는 넌센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멍멍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멍멍이가 1시간 후에 어디가 있을까? 제가 어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제 옆에는 조조 따라다녀요. 아, 맞네요. 제가 1시간 후에 부엌에 가 있으면 부엌에 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제가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이벤트를 갖고서 그걸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해야지 1시간 후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점을 바라보냐면 시장에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바라볼 때 연준은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하고 엮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하고도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이 피벗으로 돌았는데 주가가 막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혼을 내 가지고 결국엔 따라오게 만들고 싶은데 시장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요. 선반영을 하는 거죠. 바로 앞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연준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막 갈굽니다. 막 갈구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이 선생님은 클라이막스가 딱 끝나면 5분 안에 끝나요. 갈구는 게. 그랬더니 클라이막스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끝나면 딱 게임하러 가네? 뭐 이거잖아요. 그럼 클라이막스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웃고 있으면 이 선생님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예상했겠어요? 7.1이었던 물가를 9.1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하반기에 무언가 돌아선다 이런 것들보다도 시장이 연준이 갖고 있는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따라오게 되는지가 지금 시장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7월이면 내릴 거야. 연준은 아니 내년에 없어. 이거 갖고 또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작년 1년 내내 뭘로 싸웠냐면 1%까지 올린다? 말도 안 돼. 2%까지 에이 3% 아유 전혀. 지금 5%까지 왔잖아요. 계속 기대하면서 아이 그거 안 돼 하면서 계속 플레이하다가 아니네 따라오면서 지난 1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또 이제 새로운 거죠. 이제 너는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목 이게 아마 내년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에 따라서 하반기의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이번 12월 FOMC 의사록 보면 네.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 시장이 발딱발딱 뛸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제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펀치가 계속 세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요. 상대적으로 올해 2023년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만만치 않은 게 연준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안아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꺾이지 않는 마음. 연준이 꺾이지 않을까,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두 분 참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시기에 또 게스트로서는 두 분이 원샷이 투자이 처음이니까 너무 저도 영광이었고요.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민이 오늘 어떠셨어요? 뭐 역시나 많이 배운 날이었고 왜 각독이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지 뭐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 분한테 배울 거는 통찰력뿐만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강사, 아니면 최고의 애널리스트, 아니면 최고의 전문가는 상대방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제가 두 분의 오늘의 사고에 참 매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카페 빈센트. 오늘 오건영 부부자 각독인이 모시고 한번 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